세무사님, 지난주에 아버지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식장 비용을 당장 치러야 하는데 형편이 안 돼서 아버지 통장에서 500만 원 정도를 꺼냈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돈이고 자식이 쓴 것이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가장 조심하셔야 할 행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한 번 때문에 나중에 상속폭이나 한정 승인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 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석 달이 지나면 아버지가 남기신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장례가 끝나면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한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한은 넷입니다. 한 달 안에 사망신고, 석 달 안에 재산과 빚을 조회하고 상속을 받을지 말지 결정,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달 안에 세금을 몰아서, 그리고 그 신고기한부터 9달 안에 어머니 몫을 나누는 것까지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무심코 했다가 되돌릴 수 없게 되는 일들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통장 이야기가 그 중 하나입니다. 첫째, 장례 당일입니다. 그날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는 다시 모으기 어려운 것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진단서입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사망진단서가, 집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면 시체검안서가 나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거의 모든 절차가 이 서류를 요구합니다. 사망신고에 한 장, 금융기관마다 한 장씩, 보험과 연금에 각각 한 장, 넉넉히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니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십시오. 다른 하나는 장례비용 영수증입니다. 이쪽을 훨씬 자주 놓칩니다. 장례비용은 영수증이 없어도 500만 원은 빼줍니다. 영수증이 있어도 1000만 원까지만 인정합니다. 여기에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를 쓰셨다면 500만 원을 더 빼줍니다. 앞에 금액과는 별도입니다. 그러니 장래에 500만 원 넘게 쓰셨다면 영수증을 한 장도 버리지 마십시오. 챙긴 만큼만 빠집니다. 사망신고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은행을 쓰셨는지, 보험은 무엇이 있는지 저희 형제가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통장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찾아다녀야 합니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러 가신 김에 함께 신청하실 것이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그 전에 사망신고 기한부터 짚겠습니다. 사망한 사실을 안날부터 한 달입니다.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안날부터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창구에서 안심상속도 신청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한 번으로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는 것은 금융거래 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체납 여부, 연금 가입 여부입니다. 은행과 보험사, 국세청, 지방자치단체를 따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입니다. 사망신고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편하지만 놓치셨더라도 1년 안에는 하실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통합조회는 닫히고 기관마다 따로 조회해야 합니다. 다만 이 조회로도 잡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휴대전화에만 연결된 간편결제나 증권 계정, 가상자산, 그리고 차용증으로만 남아있는 개인 간 채권입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는 서둘러 해지하지 마시고 앱 목록과 자동이체부터 확인하십시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산과 빚을 확인하기 전에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통장에서 돈을 빼거나 차를 양도하거나 보험을 해지해받는 행위입니다. 민법은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몰랐던 빚이 나와도 상속폭이나 한정 승인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병원비나 장례비는 가급적 자녀분 카드로 먼저 결제하시고 나중에 정산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고인의 돈을 쓰셨다면 영수증과 사용처를 반드시 남겨두십시오. 재산과 빚의 방향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고인의 재산을 내 돈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 오늘 기억하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조회 결과를 받아보니 재산도 있고 빚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형제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한이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정해야 합니까? 셋째, 기한이 바로 그 결정입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날부터 석 달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무겁습니다. 조회 결과 재산이 빚보다 확실히 많고 숨은 빚이 나올 사정도 없다면 대체로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이 사업을 하셨거나 남의 빚에 보증을 서신 적이 있다면 지금 보이는 숫자만 보고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보증 채무는 통장에도 안심상속 조회에도 나타나지 않다가 뒤늦게 드러나는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반대일 때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석 달이 지나면 법은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빚을 떠안는 것입니다. 빚이 더 많다면 석 달 안에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는 한정 승인, 그리고 재산도 빚도 받지 않는 상속 포기. 이 둘입니다. 그런데 상속 포기에서 아주 많은 분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흔히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내려간다고 알고 계십니다. 대법원이 2023년 3월에 판례를 바꿨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아니라 어머니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우리 형제들만 포기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 빚이 어머니 한 분께 전부 남습니다. 배우자까지 함께 포기해야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8달이 지나서야 보증 서신 것이 나왔습니다. 석 달은 벌써 지났고 그때는 빚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특별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날부터 다시 석 달이 열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만 몰랐다고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심상속 조회 결과에 채무가 찍혀 있었는데 열어보지 않았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몰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열리는 문입니다. 그리고 이 석 달 구간에서 함께 챙기실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연금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계셨다면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알아서 주는 돈이 아닙니다. 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상속 절차를 밟는 김에 함께 신청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넷째, 6달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할 일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구간입니다. 기한을 세는 법부터 다릅니다. 돌아가신 날부터 6달이 아니라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달입니다. 4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4월의 마지막 날인 4월 30일부터 세어서 그해 10월 31일까지입니다. 사망일부터 세면 열흘 넘게 손해를 봅니다. 이 6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상속세만이 아닙니다. 재산을 평가하고 형제끼리 나누는 협의를 마치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내고 돌아가신 분의 소득세를 신고하고 자동차 명의를 옮기는 것까지 전부 6달 안에 마쳐야 합니다. 먼저 취득세입니다. 부동산을 물려받으셨다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같은 기한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취득세에도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여기에 늦은 날수만큼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10만 분의 20일씩 따로 쌓입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8%가 넘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이 아예 모르시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소득세입니다. 돌아가신 해에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연금소득이 있으셨다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이 대신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은 상속세와 같습니다. 돌아가셨으니 끝났겠지 하고 넘기시면 이것도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임대를 놓고 계셨다면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자동차입니다. 이건 세금이 아니라 등록인데 기한이 같아서 함께 말씀드립니다. 돌아가신 분 명의의 차가 있다면 같은 6달 안에 이전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넘기면 열흘까지는 10만 원, 그 뒤로는 하루에 1만 원씩부터 최고 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아버지 차를 그냥 세워두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저희 집은 어머니가 계시고 아파트 한 채가 거의 전부입니다. 계산해 보니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신고를 꼭 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이면 굳이 손대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두시는 편이 나은 이유가 셋 있습니다. 첫째,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만 세면 어긋납니다. 돌아가시기 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분께 증여한 재산은 5년을 거슬러 다시 합산합니다. 며느리나 사위, 손자녀처럼 상속인이 아닌 분께 주신 것은 5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2억 원,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는데 어디에 쓰셨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그 돈을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어차피 세금 나올 것 같으니 미리 현금으로 찾아두자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히려 설명하지 못한 만큼 그대로 얹힙니다. 아버지 보험금이 제 통장으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보험회사가 저한테 준 돈이고 아버지 통장을 거치지도 않았는데 이것도 아버지 재산으로 잡힙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수익자에게 직접 주는 돈이라 상속재산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법은 그 돈의 출처를 봅니다. 돌아가신 분이 보험계약자였거나 계약자가 다른 사람이더라도 실제 보험료를 돌아가신 분이 내셨다면 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자녀분이 스스로 보험료를 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험증권을 꺼내 계약자와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둘째 이유는 부동산입니다. 신고하면서 감정평가를 받아두면
그 가액이 상속받은 값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한 값이 높아져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에 적은 가액이 나중에 양도할 때의 취득 가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신고는 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된 세액에서 3%를 깎아줍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고의로 숨긴 것으로 판단되면 40%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납부가 늦어진 날수만큼 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따로 쌓입니다. 제때하면 3%를 받고 미루면 20%를 냅니다. 공제도 짚고 가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일반적인 경우 최소 10억 원 선까지는 공제가 보장됩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물려받는 경우에는 5억 원 선입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 원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해 어머니 한 분만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상속 포기 이야기가 세금에서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빚 때문에 포기했는데 공제까지 줄어드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듣는 걱정도 하나 짚겠습니다. 세금은 알겠는데 낼 현금이 없다는 경우입니다. 하나는 분납입니다. 낼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먼저 내고 나머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달 안에 내실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는 제도가 아니라 신고할 때 나누어 적으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연부연납입니다. 이쪽은 허가가 필요합니다. 낼 세액이 2천만 원을 넘고 해마다 내는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하고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연 3.1%입니다. 공짜로 밀어주는 제도가 아니라 시간을 사는 제도입니다. 형제가 셋인데 아직 누가 무엇을 가질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양도하자는 오빠와 그냥 두자는 동생이 갈려서요. 6달 안에 정리가 안 되면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나누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신고를 미루시면 안 됩니다. 기한은 분할이 끝났는지와 관계없이 흘러갑니다. 정해지지 않았다면 법정 상속분대로 신고해두고 나중에 분할이 확정되면 그때 바로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의 마지막 기한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가장 큰 기한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습니다. 어머니가 실제로 받으신 만큼을 빼주는데 한도가 최대 3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제를 받으시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달 안에 어머니 몫을 실제로 나누고 부동산이라면 등기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그 안에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실제로 얼마를 받으셨든 5억 원만 공제됩니다. 어머니가 10억 원을 받기로 하셨는데 등기를 못 마쳤다면 공제가 10억에서 5억으로 줄어듭니다. 과세 표준이 5억 원 늘어나는 것입니다.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세금이 억 단위로 갈립니다. 그래서 형제끼리 다투느라 몇 해를 넘기면 사이만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배우자 공제가 통째로 줄어듭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거나 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만 그때도 미분할 신고서를 기한 안에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형제끼리 합의가 안 돼서 등기가 늦어졌다는 것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툼 자체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속 다툼은 누가 얼마를 가져가느냐만이 아니라 언제까지 나눠야 하느냐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한이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만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도 기한은 6달이 아니라 9달이 됩니다.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원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해외에 계신 형제 한 분만 있어도 늘어납니다. 가족 중에 해외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재산과 빚의 방향이 정해지기 전에는 고인의 통장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한 번의 인출로 상속 포기의 길이 닫힐 수 있습니다. 둘째, 장례 당일에는 사망진단서를 넉넉히 챙기고 장례비 영수증은 한 장도 빠짐없이 모으십시오. 영수증이 있어야 500만 원 위로 올라갑니다. 셋째, 한 달 안에 사망 신고를 하시고 그 자리에서 안심 상속을 함께 신청하십시오. 넷째, 석 달 안에 받을지 말지를 정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빚까지 물려받습니다. 국민연금 청구도 이때 함께 챙기십시오. 다섯째, 6달에 할 일이 가장 많습니다. 상속세만이 아니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돌아가신 분의 소득세, 자동차 이전 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20%씩 붙습니다. 여섯째, 신고기한부터 9달 안에 어머니 몫을 나누고 등기까지 마치십시오. 이걸 놓치면 실제로 얼마를 받으셨든 5억 원만 공제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한 중에 금액이 가장 큽니다.
오늘 정리한 기한과 금액은 일반적인 경우를 놓고 본 것입니다. 가족 구성과 재산의 종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6달은 무엇을 잘해서 이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아서, 놓치지 않아서 지키는 시간입니다.